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저자는 켈리 최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켈리 최, 현재 유럽 11개국 1200여 개의 매장, 연매출 5,400억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의 창업자이자 회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첫 사업의 실패로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후배와 만난 자리에서 저 커피값은 누가 내는 거지? 라는 고민을 했을 만큼 힘겨운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 40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인생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공부는 다 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 공부에 매진하며 세운 회사가 바로 켈리 델리이다. 켈리 델리는 매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100년 기업이 되기 위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안주했다면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을 것이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공장에서 일할 때 안주했다면 매일 아침 고된 출근길에 나서는 월급쟁이로 살았을 것이다. 나쁜 삶은 아니지만 유럽 11개국에 약 5,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연매출 5천억 원의 글로벌 사업가, 2020년 썬데이 타임즈에서 선정한 영국의 345위 부자인 지금의 켈리 최는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에는 방황하는 법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위대한 작품 파우스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주인공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안기는 달콤한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지만 나는 성장이 멈췄을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개 비슷할 것이다. 단지 남보다 돈이 많거나 잘났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 어린 시절 띰틀 넘기를 해본 적이 있는가? 절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띰틀도 100번 시도 끝에 한 번이라도 넘어서게 되면 더는 불가능한 벽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더 높은 띰틀도 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도전이 아주 재미있다.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위치에 머물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은 노하우를 사람들과 나누고 다시 한번 요트 세계 여행을 택한 것도 인간 켈리체로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대개 성공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서 자리를 지키는 것, 무턱대고 많은 돈을 벌고 편안하게만 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이자 수단일 뿐 진정한 성공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성공이란 어려움을 뚫고 점점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다른 누가 아닌 스스로 선택하면서 놀랍게도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반드시 존재한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의외로 잘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법이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언젠가부터 창업자들 사이에서 실행력과 추진력이 사업가의 첫 번째 덕목인 것처럼 은연중에 퍼져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력과 추진력만 발휘하는 건 눈을 감고 시속 200km로 차량을 모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돈도 벌고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보면서 하는 그런 준비여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싶었다. 첫 번째 사업이 재미있긴 했어도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나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 대기업의 부도와 해외 기업 인수 등은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충분한 자금력과 해당 분야에 대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돈을 빌려야 했다. 실패했을 때 빚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행복과는 거리가 멀고 갚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음의 짐으로 남는다. 그리고 빨리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조급해진다. 셋째, 내 사업이 아닌 친구의 사업이었다. 망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해보고 망했더라면 적어도 후회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2년간 나를 쫓아다녔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이어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번째가 아마도 내가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듯하다. 그리고 이 3가지 이유는 곧바로 3가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경기를 타지 않을 것.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세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흔들리며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 될 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 잘 버티냐의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경기를 적게 타는 사업.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는 사업은 대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 내가 조사해본 결과 여기에는 장례업, 섹스산업, 요식업 등이 있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은 죽고 장례를 치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막을 수 없는데 이는 섹스 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전쟁 중에도 인간의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데 하물며 경기가 좀 좋지 않다고 본능이 없어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성형 못지않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키는 요식업도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이었다. 이 중에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요식업뿐이었다. 여기서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하는 일일 것이라는 세 번째 기준이 필요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강점을 가질 만한 아이템은 무엇일까? 먼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 내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아시아 요리라 생각했다. 고객들 입장에서도 유럽 음식은 유럽인이, 아시아 음식은 아시아인이 만들 때 신뢰를 더 느낄 것이다. 또한 내가 더 자주 접했고 잘 아는 쪽이 아시아 음식이기도 했다. 그 와중에도 사례 주사는 계속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시작해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 김밥과 초밥을 납품해 연 매출 수천억 원을 올린 김승호 회장의 김밥 파는 CEO를 잊게 되었다. 책을 덮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김밥과 초밥 도시락을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내가 정한 사업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까? 우선 요식업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더구나 조사해볼수록 대형마트는 조금 과장하자면 경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기를 타지 않았다. 다음 기준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은 내가 하기 나름이었다. 게다가 무일푼으로 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니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몇 년 만에 책을 3,000권 읽었느니 5,000권을 읽었느니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나온다. 그 짧은 시간에 그만큼의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궁금해진다. 과연 저들은 그렇게 읽은 책들에서 무엇을 배웠고 이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있을까? 그저 읽은 책의 권수만 늘리는 다독은 뿌듯함을 줄지는 몰라도 사실 권하고 싶지 않다. 좋은 책이라면 몇 번을 읽어도 질리기는커녕 매번 새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3,000권을 읽었다는 것은 책을 읽은 뒤에 곱씹은 과정은 생략되었음을 뜻한다. 이들이 하루에 1시간도 채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이처럼 머릿속에서만 들어있고 아직 체화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지식은 실제로 활용되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을 준비할 때는 그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읽었다.
카페 창업처럼 꼭 초밥 사업과 관련이 돼 있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읽었다. 이런 책들에는 창업 전에 준비하고 조사해야 될 것들, 시장 조사 방법 등이 꽤나 자세히 나와 있었다. 또한 장사에 대한 책들은 고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멘토를 찾는 기준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최고 중에 최고여야 한다는 심플한 기준을 세웠다. 내 목표는 우리 회사가 프랑스에서, 나아가 유럽에서, 궁극적으로는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최고에게 배워야만 했다. 물론 내 정보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가 찾은 멘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최고인 사람을 찾으면 그만이었다. 우선 세계 최고의 초밥을 팔아야만 하니 당연히 초밥에 대해서 가르쳐줄 스승이 필요했다. 내 기준에서 야마모토 선생은 초밥 스승으로서 더없이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가 운영하던 일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소 30분 이상 줄을 서는 건 예사였고 1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부주기수였다. 나는 야마모토 선생의 식당으로 찾아가 줄을 섰다. 그를 처음 본 순간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직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빈털터리에 가까워 그에게 보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잘나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초밥 장인이라는 명성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막막했다. 처음 만난 야마모토 선생은 역시나 대하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다.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기는 했으나 일본 장인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시종일관 말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내 차례가 돌아와 식당으로 들어간 나는 용기를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당장은 돈이 없지만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그럼 그때 충분히 살해하겠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 유명한 C사 지점마다 당신의 초밥이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유럽 최고의 초밥 장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오죠? 1000명쯤 오시나요? 물론 1000명은 많은 사람이지만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하루에 10,000명, 10만 명, 1000만 명이 먹어보게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음식을 먹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초밥을 먹을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이 말은 진심이었다. 마지막 말에 조금 표정이 풀어진 듯한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래 기다릴 수 없었던 나는 딱 사흘 뒤에 부푼 기대를 안고 다시 그를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세계 최고의 음식을 만들고 싶소. 그런데 마트에서 판매하는 대량 생산 초밥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소. 그리고 지금 꼬르동 블루의 교수직을 받아들이려는 참이라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소. 아쉬웠지만 나의 꿈만큼이나 그의 꿈도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나는 세 번째로 야마모토 선생을 찾아갔다. 삼고초려라는 말을 떠올렸던 건 아니지만 최소한 3번은 시도해봐야 미련이 없지 않겠냐는 마음이었다. 그의 식당 앞에서 줄을 섰고
한참을 기다려 내 차례가 왔다. 다시 나를 본 야마모토 선생은 당황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는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 그거 나랑 만들어요. 나도 제일 맛있는 초밥 만들 겁니다. 이 말을 끝으로 나는 입을 다물었고 마치 눈싸움이라도 하듯 야마모토 선생의 눈을 응시했다. 그 역시 마치 뭐지? 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피식 웃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오늘 장사가 마무리되면 찾아갈 테니 식당 앞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노천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가 다 식어갈 무렵 그가 왔다. 다시 특유의 웃음기 없는 얼굴로 돌아간 그는 한 달쯤 후에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넘길 거라고 했다. 그는 식당을 넘기면 일본에서 몇 달간 휴가를 보내고 돌아올 예정이며 그때까지도 자신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마치 벌써 사업이 성공하기라도 한 듯 기뻤다. 그 후에 야마모토 선생은 정말로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4개월 정도 일본을 다녀와서는 그때부터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매일 생선 손질하는 법과 초밥에 초 만드는 법을 비롯해 수많은 노하우를 내게 전수했다. 그리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있던 약 100여 가지 메뉴 중 내가 개발한 것을 제외한 클래식 메뉴 50여 가지의 개발을 도와주었다. 나의 염원대로 정말 고마운 은인이자 스승이 되어준 것이다. 그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줬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후에 직접 들은 바로는 그 정도 열정이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그에게 꼭 컨설팅 비용을 주고 싶었다. 물론 야마모토 선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돈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그저 네가 잘하는 것 같아 기특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결국은 컨설팅 비용을 주고 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갈 때마다 새로운 메뉴나 트렌드를 공부해와서 우리에게 전수해준다. 이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지만 나로서는 최소한 그에 맞는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하고 싶었다. 현재 야마모토 선생은 새로운 메뉴 개발 외에도 최고의 재료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을 낮게 봐서는 안 된다. 켈리 델리에서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재료도 쓸 수 없다. 요식업계 회사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을 아끼려고 점점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철학과 야마모토 선생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켈리 델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사업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철학, 전략 등이 나와 회사가 추구하는 그것과 잘 맞아떨어져야만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긋난다면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도 어렵고 사업적으로도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철학과 비전 등을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보기에 너무 멀고 높아 보인다 해도 지레 겁먹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당신의 등골이 휠 정도로 큰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그에게 당신과 당신 회사의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돕진 않겠지만 그렇게 시도를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 단 0.1%라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마당에 거절이 두려워서 도움조차 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꼴이 된다. 정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주위에 이야기하라. 나처럼 뜻하지 않은 데서 그 사람과의 연골고리를 잡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성공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일까? 바로 초심을 잃기 시작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초심이라는 건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워서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것들에 가려 보이지 않기 마련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자리 잡고 나서부터이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이때부터 길이 나뉜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여전히 초심자의 태도를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씩 스스로를 과신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초심을 지킨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 사업이 점차 커지고 확장될수록 당연히 사장의 역할은 세세하게 바뀌기 마련이다. 허나 마음가짐만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열정과 겸손함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실제로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초창기의 열정과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반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경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독선적으로 변하거나 모든 공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 그 사업은 실패라는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 초심을 지켜야 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나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검소함이다. 현재 켈리 델리에서는 검소함을 매우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소함이란 무조건 아끼고 적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다. 비용은 되도록 아끼되 우리의 철학을 지켜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아끼기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 검소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망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매출을 올려봐야 비용을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는 망한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지 못해 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사장과 리더의 솔선수범이 정말 중요하다. 직원들은 사장이나 경영자가 평소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 사장인 내가 비용을 아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직원들이라고 비용을 아끼겠는가? 어떤 기업에서는 식사를 할 때 사장은 비싼 메뉴를 시키고 직원들은 저렴한 메뉴를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나는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한번 누군가가 비용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던 이들도 덩달아 낭비하게 된다. 그렇기에 리더인 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켈리 델리를 시작할 때 고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동안은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일했다. 미팅도 집에서 했고 직원들을 뽑아 집으로 출근시켰다.
내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공부법은 특별하지 않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유명 기업인이나 석학들의 세미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말이라고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옳을 가능성은 더 높다. 또는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의 치열한 조사 과정과 그로 인한 부산물들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가치는 충분하다. 특히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통찰력을 위해서는 역사책, 인문학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운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현재는 과거의 총합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과거에 현재가 더해지면 미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공부함과 동시에 현 추세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특히 이런 공부 중에서도 사람 공부를 첫 손에 꼽는다. 어차피 사업은 다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팔고 사람이 산다. 실수를 하는 것도 성과를 내는 것도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현장에 나가서 고객의 반응을 살피고 요식업계나 초밥 사업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 책을 쓰면서 문득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켈리 델리를 창업해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것도, 항상 꿈꾸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갖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적들 또한 내가 직접 찾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즉,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기적을 적극적으로 이뤄낸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꿈,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딸을 위한 꿈, 회사를 위한 꿈, 친구들을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을 적어놓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본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다시 써놓는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다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간에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그 생생한 경험이 소설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흥미진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